좋은 부모는 이 네 가지를 아이에게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 진정한 사랑은 요구가 아니라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30살 딸이 명절에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는 반갑게 맞이했지만 딸은 이틀 만에 급한 일이 생겼다며 서둘러 떠났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어머니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 장면 낯설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평생 아이를 사랑했습니다. 밤을 새워 간호하고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고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렇게 쏟아부은 사랑이 어느 순간부터 아이와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이는 전화를 잘 받지 않고 집에 오는 횟수가 줄어들고 무언가를 물어보면 괜찮아요라는 짧은 대답만 돌아옵니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조선시대 18년간 유배지에서 두 아들에게 500여 통의 편지를 쓴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정약용. 그는 아이들을 직접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부모됨의 본질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남긴 한 문장이 있습니다. 사람을 가르칠 때는 스스로 깨닫게 해야 한다. 이 말 속에 놀라운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아이에게 주려고 애썼지만 정작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비워주는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이를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네 가지를 요구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요구들이 조금씩 아주 천천히 아이를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좋은 부모와 나쁜 부모의 차이는 사랑의 양이 아닙니다. 오히려 요구의 유무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육아 조언이 아닙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진 네 가지 요구를 하나씩 내려놓는 순간 아이는 다시 당신에게 마음의 문을 열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으로 진짜 문을 열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요구, 나처럼 되라는 강요의 그림자. 어느 가을날 저녁이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중학생 아들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성적표를 사이에 두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빠는 내 나이 때 전교 10등 안에 들었어. 공부가 전부는 아니지만 노력은 해야지. 이 말 속에는 사랑이 있었을까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것도 함께 있었습니다. 바로 나의 경험이 곧 정답이라는 믿음입니다. 부모는 자기 경험을 기준으로 아이를 바라봅니다. 자신이 걸어온 길이 유일하게 안전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 너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 말 속에는 사랑보다 통제의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겪은 실패를 아이가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아이가 대신 이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뒤섞여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를 가르치되 그 마음의 길을 막지 말라. 얼마나 명확한 가르침입니까? 우리는 아이를 가르칠 수 있지만 아이가 걸어갈 길까지 정할 수는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젊은 시절 꿈꾸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부모님이 원하는 길을 걸으면서 자신의 꿈을 포기한 적은 없습니까? 그때 느꼈던 답답함, 억울함, 서러움을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똑같은 일을 아이에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좋은 부모는 닮기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이가 스스로 자신의 길을 닦아가도록 기다립니다. 아버지가 의사였다고 해서 아들도 의사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가 교사였다고 해서 딸도 교직에 나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인생은 하나의 사례일 뿐 정답은 아닙니다. 시대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무엇보다 아이는 부모와 전혀 다른 한 사람의 인격체입니다. 아이에게는 아이만의 재능이 있고 아이만의 속도가 있고 아이만의 꿈이 있습니다. 나처럼 되라는 말 대신 너답게 살아라고 말해주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당신의 발자국을 따라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자신의 발자국을 남길 수 있도록 믿어주는 것, 그것이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두 번째 요구,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는 무거운 기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어머니가 거실에 앉아있는 딸에게 말합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너는 모를 거야. 내가 크면 알게 되겠지. 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가슴 한구석이 답답합니다.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요구입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자신의 희생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엄마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너는 모를 거야. 아빠가 너 때문에 뭘 포기했는지 알아? 이런 말들은 사랑의 표현처럼 들리지만 아이에게는 죄책감의 씨앗을 심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계산이 없을 때 가장 맑다. 얼마나 지혜로운 말입니까? 진정한 사랑에는 대가가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이만큼 알아줘야 해라는 계산이 들어가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순수한 사랑이 아닙니다. 거래가 됩니다. 물론 부모의 희생은 위대합니다. 잠 못 이루던 밤들, 아픈 곳 하나 없이 자라기를 기도하던 순간들, 자신의 꿈을 접고 아이의 미래를 위해 달려온 세월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지만 그 희생을 아이가 온전히 이해하고 감사하기를 바라는 것은 무거운 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왜 부모가 되었습니까? 아이가 당신의 희생을 알아주기를 바라며 부모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저 아이를 사랑하고 싶어서 아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모가 된 것입니까? 부모의 희생은 자랑이 아니라 배경음이어야 합니다. 무대 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이 아니라 무대 뒤에서 조용히 아이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는 아이의 공감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사랑할 뿐입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었어라고 말하는 대신 내가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마워라고 말해보십시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었어가 아니라 너와 함께여서 내 인생에 의미 있었어라고 말해보십시오. 같은 사실을 말하더라도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 아이가 받는 느낌은 천지 차이입니다. 아이는 부모의 치료사가 아닙니다. 부모의 외로움을 채워줄 대상도 아니고 부모의 상처를 위로할 의무도 없습니다. 아이는 그저 아이로 존재할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은 아이가 어른이 되어 스스로 깨달아갈 일입니다. 강요할 수 없고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세 번째 요구 나를 위해 살아달라는 보이지 않는 사슬.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주며 말합니다. 엄마 아빠 기쁘게 해줘. 너는 우리의 자랑이야. 따뜻한 말입니다. 사랑이 가득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왜 밤마다 혼자 울까요? 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할까요? 이것이 세 번째 요구입니다. 아이에게 부모를 위해 살아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 기쁘게 해줘. 너는 나의 자랑이야. 이 말들은 표면적으로는 따뜻하지만 아이에게는 기대의 족쇄가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그 삶의 주인은 자식 자신이니라. 얼마나 분명한 경계선입니까? 우리는 아이를 사랑할 수 있지만 아이의 인생을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의 행복은 아이 자신을 위한 것이어야지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너는 우리의 자랑이야 라는 말 속에는 무엇이 숨어 있을까요? 너는 잘해야 해. 그래야 우리가 자랑스러워. 아이는 이렇게 듣습니다. 내가 실패하면 부모님을 실망시키는 거야. 내가 행복하려면 먼저 부모님을 만족시켜야 해.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하고 싶은 일과 부모가 원하는 일이 다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가 음악을 하고 싶어 하는데 당신은 안정적인 직장을 원한다면? 아이가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데 당신은 손주를 기다린다면? 아이의 인생은 부모의 무대가 아닙니다. 부모가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 이루는 꽃도 아니고 부모의 노후를 책임지는 프로젝트도 아닙니다. 아이의 인생은 오직 아이 자신의 것입니다. 좋은 부모는 자녀의 행복을 결과로 보지 않습니다. 대학에 합격하는 것, 좋은 직장을 얻는 것, 성공적인 결혼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행복의 기준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아이가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고 자신의 방식으로 삶을 꾸려가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줘라는 말 대신 내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해라고 말해주십시오. 너는 우리의 자랑이야 라는 말 대신 너는 너 자신으로 충분히 소중해라고 말해주십시오. 그러면 아이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부모의 기대라는 보이지 않는 사슬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의 날개로 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요구 너도 나처럼 참고 견뎌라는 고통의 대물림. 직장에서 힘든 일을 겪고 돌아온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세상은 원래 힘든 거야. 나도 다 참고 견뎠어. 너도 이 정도는 견뎌야지.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집니다. 자신의 힘듦을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 자신의 고통이 인정받지 못한다는 서러움이 밀려옵니다. 이것이 네 번째 요구입니다. 나는 이렇게 참고 견뎠다. 너도 견뎌라. 이 말은 세대 간의 지혜를 전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은 고통의 대물림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했습니다. 고통을 전하지 말고 깨달음을 전하라. 얼마나 중요한 구분입니까? 우리가 겪은 어려움을 아이도 똑같이 겪어야 한다는 생각은 잘못되었습니다. 우리 세대가 겪은 고난을 다음 세대가 반복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 세대의 역할 아닙니까? 나 때는 마리아로 시작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나 때는 이런 것도 못 먹었어. 나 때는 이런 공부 환경도 없었어. 나 때는 부모님께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없었어. 이런 말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힘들었으니 너도 힘들어야 해. 내가 참았으니 너도 참아야 해.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부모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겪은 고통을 아이에게 물려주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겪은 고통을 아이는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과거의 어려움은 자랑이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힘들었어는 권위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이렇게 힘들었기에 너는 다른 방식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좋은 부모는 상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기 회복의 힘을 보여줍니다. 나도 힘들었지만 이렇게 이겨냈어가 아니라 나도 힘들 때가 있었지만 도움을 구하는 법을 배웠어. 너도 힘들 때는 도움을 청해도 괜찮아.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무엇보다 사람이 다릅니다. 당신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을 아이도 견딜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아니, 견뎌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라는 생각은 때로 위험합니다. 참는 것이 필요한 때도 있지만 참지 않고 변화를 만들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참았다고 해서 다음 세대도 참아야 한다는 논리는 발전을 가로막습니다. 너도 견뎌라는 말 대신 내가 견디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자고 말해주십시오. 나도 이렇게 살았어라는 말 대신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너는 더 나은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라고 말해주십시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사랑할 때 그 마음을 거두지 말고 욕심을 거두라. 이 말씀을 곱씹어 봅니다. 마음은 거두지 말고 욕심을 거두라니. 우리는 때로 이 둘을 혼동합니다. 아이에 대한 욕심을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아이가 성공하기를, 아이가 행복하기를, 아이가 나를 이해해주기를, 아이가 나를 자랑스러워하기를. 이 모든 것들은 사랑이 아니라 욕심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요구가 없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기대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줘야 내가 널 사랑해가 아니라 내가 어떤 모습이든 나는 널 사랑해입니다. 좋은 부모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바라봅니다. 아이가 넘어지면 달려가서 일으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조금 떨어진 곳에서 아이가 스스로 일어서기를 기다립니다. 물론 마음은 조급합니다. 당장 달려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왜냐하면 압니다. 아이가 스스로 일어서는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으면 소리치고 싶습니다. 거기 가면 안 돼. 이리로 와. 하지만 참습니다. 대신 옆에 서서 말합니다. 내가 보기엔 이 길이 위험해 보여. 하지만 내가 가고 싶다면 가봐. 내가 여기 있을게. 좋은 부모는 아이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아이가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어줍니다. 그 믿음이 아이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부모는 당신에게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그 요구들은 당신을 자유롭게 했습니까? 아니면 묶어두었습니까? 이제 우리가 부모가 되어 우리 아이에게 무엇을 주고 싶습니까? 요구입니까? 자유입니까? 45에서 65. 우리는 지금 인생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부모로서의 역할이 가장 무거운 시기입니다. 아이는 아직 우리를 필요로 하지만 동시에 우리로부터 독립하려 합니다. 이 미묘한 균형 속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붙잡을 것인가, 놓아줄 것인가. 정답은 명확합니다. 놓아주되 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요구하지 않되 무관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되 믿어주는 것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아이의 인생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자신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아이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자기 자신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아이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십시오. 너는 나의 꿈이 아니라 너 자신의 꿈을 꾸어도 돼.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기쁘게 해도 돼. 너는 나처럼 살지 않아도 돼. 너답게 살면 돼. 너는 완벽하지 않아도 돼. 그냥 너 자신이면 충분해. 이 말들을 마음에 새기는 순간 당신은 좋은 부모가 됩니다. 아니, 이미 좋은 부모입니다. 왜냐하면 이 글을 여기까지 읽은 것만으로도 당신은 더 나은 부모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기다림으로 완성됩니다. 사랑은 요구가 아니라 존중으로 전해집니다. 사랑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욕심 하나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아이에게 진짜 사랑이 하나 전해질 것입니다. 오늘의 한 문장. 사랑은 말이 아니라 기다림으로 완성된다. 마이너스 정약용.